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보다 정치 현안을 깊고 넓게 다루는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이고요. 재미와 품격을 더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분 모시고 말씀 듣고 싶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소장님 평소에도 존경하고 정말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좀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이렇게 나오고 네. 투머치 토커라는 또 별칭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왜 반윤인가? 왜 윤석열이면 지금 안 되는가?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강경한 사람이 아니어서 네. 어쨌든 지난 대선 결과 때 마음은 너무 아프고 슬펐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또는 범진보 기획 세력의 어떤 국민들의 실망이 누적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한 거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뭐 처음부터 이제 반윤석열 투쟁을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아,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부터 네. 무슨 무속인 개입설, 그 다음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옮긴다 그러고 관저 개입 뭐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되고 있는 관저 이전에도 또 막 무속인들이나 도사들이 개입했다면서 뭐 최근에 천공이 아니라 백제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막 우기던데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무속인이 한 명 더 있군요 이렇게 국정농단이나 그렇죠. 국정개방이 예. 이렇게 아마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신데 저희들이 지적이 옳았던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이상한 분들이 개입을 한다. 예.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될 국정 운영 절차에 그리고 그때도 뭐 관저 이전이라든지 지무시 이전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들이 뭐 불법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다. 계약했죠. 뭐 이런 지적도 예. 끊임없이잖아. 금액을 일부러 낮췄던 예.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드러나지 않게. 아 이거 이상한데 네, 조금 비판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고 이렇게 또 한 지냈어요. 한 100일 동안은. 목소리를 좀 내시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의 마음도 우리가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비판만 했는데 이제 100일을 보니까 작년 한 8월쯤이죠. 네. 아, 이건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상식도 모두 파괴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 150개 단체와 50여 개의 유튜브들이 모여서 네.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그때부터 조직이 시작되신 이제 거군요. 퇴진 투쟁을 선언하게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때도 많은 단체들이나 국민들께서 좀 성급한 거 아니냐 퇴진을 언급하기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성급하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는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100일 만에 물론 사실 저보다 먼저 퇴진운동에 뛰어드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스피스에도 자주 나오는 김용민 목사님, 예. 전희재 대표님 그룹은 네. 태극기 촛불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좌우중도연합에서 그분들은 2달 전에 6월 달부터 퇴진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정치검찰 정권은 앞으로도 정치공작 말고는 할 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도를 훨씬 빨리 뛰어든 거고 저희는 오히려 좀 온건하게 그래도 100일은 지켜보자고 뛰어든 건데 그래서 이제 성급한 거라는 지적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망하기 전에 퇴진 투쟁을 함으로써 설령 바로 퇴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나쁜 짓을 중단하고 또 뭔가 나쁜 짓을 계획했을 때 움찔이라도 하게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더라고요. 5월 9일 1년이 지나고 벌써 1년 2개월쯤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도 이제 당연히 목표로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이 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규모의 집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신체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세요? 거의 뭐 저는 이제 대선 끝나고
그때 한 2주간은 지켜보고 이제 3주차 때 대선 후 3주차 때 첫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비판 집회.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 정부나 지난 정부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계승할 건 계승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언급했죠. 공약으로 들고 예. 나오고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붉은 현수막에 파격적으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현수막을 그랬었나요? 예, 돈이 도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네. 아주 쉽게 설명한 거거든요. 돈이 도는 예, 경제 발전의 성과를 또 국민 경제 운영의 성과를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이 아래로 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그러니까 있다.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나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명령을 정말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런 파격적 공약이 있으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이 누적됐는데도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런 공약도 있었으니까 전 정부에 같은 보수 정부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기대를 했던 거고 조소도 했던 거고. 근데 저희들이 제안했던 뭐 민주주의와 민생과 어떤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경고했던 것들은 정반대로 다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짓밟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그리고 국민들이 하지 마라는 뭐 검찰 독재, 정치 공작, 그다음에 갑자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뭐 당연히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이웃나라 일본하고도 관계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짚을 건 짚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고 그리고 다시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내면서 가야 될 과거사 정산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미국, 일본의 그 앞잡이를 자처하는 모습들. 그러면 민생 분야라도 좀 좋아졌느냐? 예전에 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권 시절에 그래도 민생 인기가 떨어지면 민생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서민 예상, 천년 예상 이런 거 다 깎아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어쩔 수 없다. 경고를 넘어서 퇴진 운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쉽게 퇴진이나 타도나 탄핵이란 말을 어떻게 저희가 쉽게 꺼내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 논란도 있는데 또 그걸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망가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퇴진이 정답이다라는.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니까 솔직히 힘이 들긴 하죠. 촛불행동이라는 이제 큰 조직이긴 하지만 거기에 구성원들 모두가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하는데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민들께서도 이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권도 몰아낸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현안 진단도 같이 주신 건데 지금 여러 분야 사회, 경제, 뭐 문화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이게 개선될 여지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반윤투쟁의 속도를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신데 앞으로 그러면 이른바 반윤투쟁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결합하고 그럴 거라고 전망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흐름을 쭉 보면요. 작년은 어쨌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급하다. 그래도 1년은 보고 판단하자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제가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저랑 견해가 다르고 노선이 다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습니다. 5,200만 가까운 인구들이 각각이 다른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과 각각 다른 존재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존중받을 때 참된 민주주의인 거거든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압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째 됐잖아요. 그리고 7월 9일로 1년 2개월, 이제 곧 있으면 8월이니까 1년 3개월 차입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로 어떤 불만과 비판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최근 이 고속도로 개통, 제가 요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란이 서울 송파 강동 쪽에서 하남 찍고 광주 찍고 양수리 6번국도 양서면을 찍고 이렇게 서울 홍천, 서울 춘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감으로써
이쪽 6번 국도의 정체돼서하고 결국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정체돼서하는 이게 국토 종합 도로만 계획이 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이 다.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김건희, 윤석열과 최은순일과 땅이 무려 최소 29필지가 있는 곳으로 네. 확인되지 않은 땅도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2.2km 더 내려가서 1,000억에서 2,000억 원의 공사가 더 들고 용역 보고서에도 3,000억 정도 더 들 수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또 위로 10km로 올라가서 강원도로 가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아. 완전히 원하는 거는 예, 180도 달라지는 예, 거잖아요. 55%가 달라지고 다른 고속도로망하고도 이게 연계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네. 왜 우리 국민들이 양서면 찍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김건희, 윤석열 땅을 찍고 10km도 올라가고 제시티가 하나 더 생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최근에 이제 생긴 어떤 고속도로 게이트, 그다음에 나토 순방 가서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겨우 받아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것이 실업급여다, 꿀맛급여다. 그걸로 사치품을 사는 사람도 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서 본인이 실업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랑 모아둔 돈이랑 정말 인생에서 꼭 사고 싶은 어떤 명품이 그럴 있었다. 수 있죠. 네, 그런 분이 있는 게 가족 간에는 논쟁이 될 일이지만 국가가 개발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독하고 음해를 하더니 정작 나토에 가서 김건희 여사는 무려 5개의 사치품 명품 매장을 돌아다녀 놓고 호객행위를 당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겹쳐지면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회의에 나가면 일본한테 괜찮다. 네. 방류도 좋다. 우리 뭐 참여시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오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이슈가 겹쳐지면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지금 실망하고 분노하고 지지율로 있다.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1년 3개월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꼭 거친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정 여론이 최근 여론조사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언론도 보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60% 안팎에 달하고 어떤 보도는 65% 가까이까지 부정 여론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퇴진과 탄핵 타도까지는 아직은 공감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지지를 철회하시는. 야, 이건 너무한다. 이 정권 진짜 엉망이다. 라는 분들은 여론조사상만 봐도 꽤 늘어나고 저희들이 접하는 밑바닥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좀 네. 포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완전히 괴담 수준의 의혹이기 때문에 그걸 명백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네. 올렸지 않습니까? 한번 좀 일람해 보셨어요? 예. 그게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시나요? 뭐 자료 공개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미 공개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5월 22일 날 서울의 소리에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6월 5일 날 오마이TV 나가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첫 문제 제기자셨잖아요. 2달이 돼서야 이제 공개하는 것도 웃긴 건데 다 공개도 안 됐어요. 중요 부분을 공개가 왜냐하면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3월 10일 날 당선이 확정되고 네. 3월 18일 인수위가 출범하고 그 용역사가 3월 29일, 10일 인수위가 권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렇죠. 3월 29일 날 용역이 착수해서 길게는 50일, 짧게는 그 공정표에 하면 20일 만에 대한민국 최고 국책 연구기관인 그리고 예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예타 절차는 각 사업부서가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제안을 받아서 500억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기재부가 체크를 하고 그것을 KDA에게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용역 기간만 2년, 어떤 경우는 길게는 2, 3년. 그게 예비타당 예, 조사 과정이라는 그리고 거죠. 비용도 저도 이번에 놀랐는데 25억 용역 조사 하나에. 용역 조사에만 그 정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심층적으로 2, 3년 검토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건 겨우 이제 2019년에 4월에 돌입해서 2021년 4월 2년 만에 예타가 통과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인수위 때 3월 29일 날 착수해서 5월 19일 날 처음으로 길면 50일이잖아요. 또 우리 CBS 보도에 하면 실제로 노선
변경 검토는 2달째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 예, 19일 만에 이제 나온 안인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야, 용역업체가 을인데 어떻게 본인이 착수 그것도 착수하면서 중간도 아니고 마무리도 아니고 1년짜리 용역인데 1년짜리 용역 19일 만에 종점을 55%를 변경하는 그다음 공사비도 몇천억이 더 드는 안을 내놓는단 말인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걸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일부러 우리 장미 네. 변호사님이랑 애청자를 위해서. 이게 너희 안 하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을 찍고 홍천으로 가는 거 공약으로까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양서면 찍고 홍천 가는 거.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L자라서 그게 위험해가지고 바꿨다고 하는데 변경된 게 훨씬 더 L자네요. 변경된 게 진짜 L자죠. 이렇게. 그러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네. 2.2km를 더 내려가서 10km를 더 올라가가지고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원래 양서면의 정체를 해소하는 건데 왜 강상면으로 가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가 행복한 안이거든요. 이 안이 양서면을 찍고 6번 국도를 정체를 해소하고 애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예타 보고서 있는 것처럼 6번 국도뿐만 아니라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여러분 많이 막힙니다. 요즘에 주말에 가보시면 또 휴양철이나 명절 가보면 서울 춘천 양양 구간도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다의 정체를 해소한 다음에 양평 군민들도 좋고 하남, 광주, 남양주, 홍천 분들도 좋고 인근.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실 장 변호사님도 6번 국도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강원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게 다 서울, 경기, 강원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 주민들과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수정돼야 될 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점 JCT 종점 양서면 마을 분들이 민원이 있다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갑자기 55%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이 바뀌고 새로운 고속도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민원 해소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국토부가 공개한 문건에는 그 인수위 시절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용역에 누군가 이렇게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또는 넌지시 안을 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김호진 국토부 1차관, 백운구 국토부 2차관 이분이 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인수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김호진 1차관은 용화대 이제 우리가 청와대랑 대비 용화대라 그러잖아요. 용화대 관리비서관. 백운국 인수위원은 용화대 국토교통비서관을 했어요. 이 담당이에요. 다 부동산이나 교통을 담당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희룡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었는데 장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이 인수위에서 다 영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6월 말 7월 초에 갑자기 국토부만 1, 2차관이 다 바뀝니다. 모든 정보부처에서. 그러면 2차관이 또 전문성 없는 인사가 네, 1차관은 전문성이 없는 정말 교통부동산 일을 한 번도 안 한 관저 이전 담당하신 관저 비서관이 6차관이 되고 느닷없이 2차관은 이제 인수위 때 부동산 국가위원이었던 백운국 씨가 국토교통비서관 됐다가 2차관이 되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인수위 때 이 부동산이나 국토교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 2차관까지 됐구나. 근데 그 시점이 6월 말 7월 초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는 아예 대놓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의 땅이 잔뜩 모여있는 이제 제가 추정 끝나면 2만 평 안팎 되거든요.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강행하려고 인수위 출신 3인을 국토로 다 모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자연스러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변경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작용했을 변수를 한번 봤더니 이런 인사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 아니면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의혹제기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인수위 출신이 장관과 차관 2명 다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 2명을 다 이번에 교체하는데도 국토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차관 2명이 다 용화대 비서관 출신인 거예요. 그 경우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라고 의도가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알고 그랬더니 3인은 다 인수위 출신인 거예요. 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충분히 용역 인수위 때가 가장 권력이 세거든요. 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메디치 미디어에서 만나고 여쭤봤어요. 실제 인수위 때 권력이 제일 세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당연하지. 너무 인수위 때는 극초기고, 정말
그 정부 출범할 때보다 더 정책 하나라도 채택하려고, 공약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국정과제 하나 넣으려고, 또는 그게 드러난 거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들이든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권 세력들이 네. 가장 유리하게 인수위원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근데 인수위 때는 이제 점령군이잖아요, 일종의. 네. 이제 네. 이제는 정권을 완전히 정권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네. 장하겠으니까 거침없이 밀어붙이는데 아무도 제동을 못 거는 걸 그 수도 시절이라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때 즈음에 네. 누군가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있는 곳에 거기에 엄청난 땅이 있으니까 이왕 고속도로 가는 거 예전에 김성교 전 양평군수도 네, 보니까 예. 강상면을 추진했다 안 됐던데 그쪽으로 살짝 알아봐 달라. 그래서 용역사는 겁도 없이 짧으면 19일 만에 길어봐야 50일 만에 강상면을 딱 제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정부 실정 그리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에 사실 상징처럼 이제 양평 고속도로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여쭸던 건데, 이 큰 틀에서는 또 이 정부를 향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걸지 않습니까? 당신은 의도가 있고 좀 복잡하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사실 회의 순방 갔을 때도 이렇게 보면 가서 폭망해라. 또 나쁜 짓 해가지고 네. 들어오지 마라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긴 동의하지 않으시는 저는 거잖아요. 스픽스에서도 네.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아니 회의 순방 가서 국민이나 국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우리 국가와 국익을 잘 챙기고 오면, 설령 제가 퇴진 운동을 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퇴진 여론이나 탄핵 여론이 잦아든다 하더라도 국익과 민족을 챙기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네. 평화와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번영과 그다음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저도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되어 있죠. 들어와서 나쁜 짓 하면 또 맹렬하게 싸우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토에 가서 굳이 나토까지 갔는지 2번이나, 나토 형국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마치 러시아하고 전쟁처럼 할 것처럼 사직생 생직사 불필요한 행동이나 과잉 행동을 하니까 문제고, 국민들은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또 그게 예고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실업급여로 사치품 산다고 모독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영부인은 대놓고 경호인력 20명,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지. 그렇죠. 망해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저도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하지만 정말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경제를 잘 챙겨가지고 저희가 소수파가 되더라도 잘 챙기면, 아이고 이제 제가 퇴진 이야기가 어려워졌네요라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멋쩍어지더라도 박수를 또 안 쳐줄 도리가 야, 없죠. 아유 그 너무 정도로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 앞 예산을 다시 살려내고,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든데 국민의 300만 명이 지금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고, 그중에 175만 명은 소득의 100%를 빚 갚는 데 쓰는 걸로 나오고, 그렇군요.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부채가 있어갖고 집집마다 1억 가까운 부채가 있고, 그리고 GDP 부채, 국민 가계 부채가 GDP 100%를 넘어섰고, 이게 지금 최근에 통계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50만 원 빌려주는데 16%는 고리대로 빌려주는, 제가 그걸 지적하지만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고 너무 힘드니까 네. 사채업자한테 가면 몇십 프로, 몇백 프로도 내야 되니까 정부가 16%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그나마 낫다. 20% 이상은 아니고 네. 설마 불법 채권 주시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 수십만 명 몰려드는 나라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신을 차려서 한 300만 명 정도는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고, 뭐 50만 원 가구마다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그리고 지역 앞에 갔더니 아까 이건 중소상공인도 살리고 서민 소비자도 좋은 이런 대책들 예산 깎았는데 기재부에서 아니다, 이건 살려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노조 때리기 뭐 시민단체를 횡령범으로 몰고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는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이고, 설령 일부 실수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더라도 그 기능, 공익적 기능,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또 국제법과 유엔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노동 3권, 표현의 자유, 설령 윤석열권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더라도 정하더라도 우리가 적극 보장하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박수를 보내야죠.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진 건데 저도 고속도로 게이트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이슈만 터질 때마다 봐라 잘못했다 탄핵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좋은 전술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적인 국민이나 보수적인 국민들 보기에 야 기다렸다는 듯이 또 탄핵 운동하네. 1년 이럴 거 조금 아니에요. 지나니까 또 그래 뭐 이렇게. 예. 그냥 이 이슈는 이 이슈대로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그럼 저희들이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권자 국민들께서 야 이건 정말 당군인의 최악의 이해충돌 비리다. 어떻게 예전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개발 정보를 꺼내갖고 그쪽 동네 가서 얼른 사전정보를 빼내서 땅을 사놓잖아요. 건물을 사놓거나 아니면 허허벌판 땅에 막 지작물 심어놓거나 보상받으려고. 근데 이번에는 처음 본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자기 집 스케일은 처음 보죠. 앞으로 수천억을 더 들여서도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그럼 국민들께서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스픽스를 통해서 또 애청자님들을 통해서 고속도로 게이트 잘 걸렸다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누적된 어떤 모순과 잘못에 고속도로 게이트, 해외 명품 사치품 쇼핑 게이트, 실업급여를 못 오가는 그런 사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국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 받는 건데 그게 겹쳐져서 탄핵이 불가피한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터지니까 아싸! 잘 걸렸다 탄핵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는 이 게이트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지만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이러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그건 깨끗이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가랑비 어쩌듯이 물이 100%에 폭발하듯이 가, 나, 다, 라, 마, 바의 각각의 어떤 문제에다가 고속도로 게이트, 해외 명품 사치품 쇼핑 게이트, 근데 국민들이 기자들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있는 현실? 에이, 진짜 이 정도면 이 정권은 중간에라도 유감스럽지만 몰아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몰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한 20년 있었고 중간에 희망제작소라는 신근대에서 한 1년 반 했었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종북좌파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북좌파라는 건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옛날 이제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노선 중에 또 사회운동 노선 중에 북한 바라오 알기 운동, 그다음 남북 분단에 북한에다 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북한 김일성은 돼지 새끼로 나오는 만화도 있었고요. 뭐 북한에는 늑대들이 살고 있고 인민군은 늑대다. 아마 장 변호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너무나 극심한 반공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이 살고 있었나라는 책을 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일부가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목택동을 공부하듯이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많이 좋아하거나 응원하고 존경한다는 쿠바의 체게바라. 요즘 뭐 뮤지션들도 체게바라는 티셔츠도 유행하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민들이 체게바라를 엄청 좋아해요. 아이콘으로 일종의 저항의 아이콘이나 좀 대한 세상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어떤 김일성이나 주체사상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 항일무장 투쟁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가 호감을 가지기도 했겠죠. 그게 80년대, 90년대 초중반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더 늘어나고 남북 교류도 늘어나고 우리가 중국하고도 수교하고 소련하고도 수교하고요. 그게 군사독재국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 잘못했지만 그건 정말 잘했다는 평가는 지금 진보 쪽에서 돼요. 사후에 와, 남북 합의서를 채택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대탕트, 그러니까 탈냉전의 흐름이 되니까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북한도 문제가 많구나. 다시 그 반공교육이나 냉정교육이 아닌 이성의 눈으로 바라봐도 문제 있다라고 다 생각해서 한때 종북 좌파했던 분들도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분은 없어요. 이른바 제가 사회운동을 전향, 예. 수십 년 동안 연구했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모르는 극히 일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디나 보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극단주의 사상은 늘 있잖아요. 보면 극좌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극소수고 예. 그런 분들이. 예전에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적군파가 있었잖아요. 적군파. 2차 세계대전에 가해 국가들에서 주로 적군파가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가해를 하지 말자는 청년들의 반성이 그 자기 정부에 대한 자본주의나 또 제국주의가 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으로 그렇죠. 적군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수반하고. 북한이 악마다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던 건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 종북 좌파는 아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이냐? 그래도 한반도 평화, 남북 간에 화해를 해야 되고 민족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꼭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남북이 화해돼야지 평화로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화 공존이 되잖아. 통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걸 열렬히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분들을 종북 좌파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정부의 비판적인 쓴소리를 내면 무조건 종북이다, 네. 좌파다, 빨갱이다. 아유, 이렇게 낙인을 찍고 너무 비난을 지겹습니다. 하고. 예. 이제는 뭐 지겹죠. 지겹다는 말이 네.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를 향한 이런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시면서 근데 정치 스케줄상 이제 조만간 있는 게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총선이라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흐름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저항 흐름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 조기에 이렇게 주장한 분이 아까 태극기 촛불연합이라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진보 중도 보수 연대 투쟁인데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저명한 우리 방송인들이나 지식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김용민 목사님, 변희재 대표 포함하여 뭐 박진영 평론가님, 뭐 임세훈 소장님 이런 분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매주 토요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계올로 종교인, 지식인들이 만든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비상시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퇴진운동을 선언한 민주노총, 그다음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다음에 한국진보연대 같은 전통적인 노동자, 농민, 민중 제야 세력이 있습니다. 이 네 조직이 다 이제는 퇴진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동참을. 근데 각각 집회도 하고 각각 기자회견도 각각 토론회도 하고 따로 해요.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처럼 대규모 집회를 하자. 50만 명, 100만 명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고속도로 게이트에 명품 사치품 해외 쇼핑 게이트, 실업급여를 못 오가는 사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강행하는데 일본보다 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오히려 그걸 10억이 넘는 세금을 들여서 일본 정부도 안 하는 홍보를 막 하고 있는 사태 이런 게 겹치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수재도 막지 못하고 수재와 관련해서 윤석열, 뭐 김영환, 원희룡 등이 보였던 어떤 작태들 내가 간다고 해결되는 거냐 이 한마디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는 말입니까? 일단 무조건 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뭐라도 힘을 보태야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불가항력도 있겠지만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하면요. 구조도 조금 더 잘 될 거고요. 그렇죠. 힘도 더 실릴 거고요. 그걸 예방전에 했다면 예를 들면 수해전에 뭐 순방을 안 갔거나 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예를 들면 곧 비가 쏟아지니까 반지하고 지하도에는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다 가서 지키세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공무원들하고 경찰들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하도에 작년에 부산 지하도에 사고 났잖아요. 실제로. 반지하 사고 있었고.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반지하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약간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지하도가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작년에 그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든 도로공사 직원이든 심지어는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알바 청년인을 뽑아가지고 지하도 앞에 있다가 물이 잠기는 것 같으면 이상한 주변에 뭐 뚝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지하도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연락만 했어도 바로
지하도에 물이 차고 있냐? 그러면 인근에 있는 112차가 바로 와가지고 일단 차량 진입도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일이잖아요. 새벽부터는 어려운 일 신고가 아니잖아요. 엄청 들어왔었다고 어려운 일 하고.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내가 거기 간다고 뭐가 해결되냐라는 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충북도지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태도면 뭐 말로 립서비스로 잘 점검해? 누가 점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일부터 비 쏟아진다. 자 그러면 비가 온 시점부터 모든 지하도에는 누구라도 가 있어라. 공무원 경찰 다 하면 우리나라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지하도 다 커버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가보면요. 정말 동네 일에 앞장서는 그 또 많은 분들 계시죠. 예, 방범 선생님들, 네네. 그 또 교통 우리 자율교통 경관님들, 예, 예. 여러분 뭐 길 가다 보면 진짜 많이 보잖아요. 교통 할아버지들. 예, 이분들께서 정말 이제 전문가들인데, 이거 위험하다, 빨리 통제라, 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게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이제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로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 전에 네, 지금 네. 상태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저희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네, 변수는 네. 뭐가 중요합니까? 집회 인원도 중요하지만 100만 명 모였네. 나도 같은 마음이야. 8, 90% 정도가 탄핵을 찬성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 예. 결국은 저희는 이 정도면 퇴진이나 탄핵이 필요한 거냐라고 더 강력히 캠페인도 하고 투쟁도 하고 집회 참여를 호소드리겠지만 그래서 국민들 50만, 100만 명 올 수도 있겠지만 8월, 9월, 10월에는 그러나 못 나온 국민들이 최소 70%, 많게는 8, 90%는 돼야 탄핵도 퇴진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아니야,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잖아. 총선은 절차에서 심판할 거야. 그러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수용하시는 중도에. 거니까요. 예. 윤석열 정권이 내부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면 자진아야나 퇴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낮다면 결국은 저희는 총선 때까지 열심히 또 본인들이 하는 생업도 하면서 원래 하시던 또 퇴진 운동의 흐름이 틈만 나면 있으니까요. 국민들에게 저희는 퇴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 국민들께서 중간평가가 확실하니까 이번 정말 중간평가잖아요. 그렇죠. 대선은 딱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집권으로는 3년 차, 기간으로는 딱 2년이니까 전형적인 중간평가이고 우리나라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그동안 보면 회고평가, 심판 투표, 회고투표라는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혼내주러 심판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가 많이 국민들께서. 작용하죠. 예. 그러면 총선 때 저는 불같은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군요. 물론 야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들도 더욱 국민들의 뜻에 겸허하게 복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투표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야 아니 여당을 내가 심판하는데 야당이 더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투표장 가고 싶겠습니까?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진보 진영 집회하는 것도 마음에 안 지금 그게 드는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당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보다 낫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말 조심할 것도 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건가 막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조심할 예. 건 또 조심하고 또 국민들께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든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히 또 제시해드리고 1, 2, 3, 아실 수 4 그래서 있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는 퇴진 호소드렸던 건데 퇴진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총선에서 정말 불같은 심판해 주십시오. 총선에서 야당이든 진보 세력이든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여당을 심판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말 윤석열 정권의 나쁜 짓을 바로잡고 정말 국민들의 힘이 되는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뭐 경제 발전이든 뭐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옵니다. 지금 작은 희망도 말씀 주셨고 총선 정치 스케줄 이야기를 하던 끝에 여쭤본다면 당연히 참여연대에서 20년 이상 시민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셨고 그 경험을 국회 안에서 좀 녹여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국회 총선 출마에 예, 예. 대한 제안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제 사람이 절대로 안 한다. 내가 그런 죽을 건 때까지 안 할 없다. 거라는 말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근데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안 지켜져요.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그 말도 안 그 말도 안 지켜지죠. 지켜졌잖아요. 다들 가슴 아픈 기억이 있을 텐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네. 나는 절대로 이건 안 할 거야. 그런 건 그게 없다. 정치든 뭐든 주변에 친구들끼리도 그랬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특히 네, 정치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오만한 걸 수도 예, 있겠네요. 다만 예. 지금으로선 진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걸 열심히 했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괜히 그런 오해를 받는 받을 것도 수도 싫고 있으니까. 그것도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부 국민이다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깨끗하게 최소한 이번 총선까지는 네, 뭘 예.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뜻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활동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챙기고 국민경제 발전에 임하지 않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건 돕는 활동을 한편 하되 그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왜 퇴진돼야 되거나 퇴진이 어렵다면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고 그게 소명이다. 예, 고속도로 게이트 지금으로서. 같은 거 저는 정말 이건 당군조선 이래로 이렇게 뻔뻔한 게이트는 저는 처음 봤는데 참여연대 계실 때도 못 보시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유, 업을 하시면서는 못 보셨던 권력 감시를 거잖아요. 수십 년 예, 했지만 권력 감시 이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옛날 LH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정보를 빼냈던 빼내가지고 낌새를 알아내가지고 땅을 사놓은 거잖아요. 그다음 막 지작물 심어놓고 이 고속도로 게이트 비하면 기온 수준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애교 그때는 우리 수준이다. 국민들 엄청 부동산 그 폭등이라든지 부동산 양극 때문에 분노가 그게 이제 엄청 그 분노가 그게 달하신 건데 당 재래 사태 때 돌이켜 보면 그거보다 이게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마구마구 막 종부세를 안 해주는 특혜를 주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저도 일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인 일가구 주택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이나 고향과 서울에서 왔다 갔다 살면서 일가구 1주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부세는 저는 완화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종부세는 옳았지만 해보는 과정에서 또 보완해야 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이건 부당하다, 과도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만 그런 건 아니다. 물론 내일 세금이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일가구 주택 중에 이제 직장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그런 경우는요. 분들 꽤 그런 분들 계시죠. 포함하여 내가 여력도 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고향에 집 한 채 부모님 내가 사드렸고 서울에 내가 우리 식구들 4인가 사는 집 한 채 있어요. 그런 경우 일가구 2주택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은 투기 목적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죠. 보기에도.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종부세가 중과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저는 완화시키기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진보 개혁 진영도 공부하고 중산층들이나 서민들 만나면서 또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당의 부자가 되신 분들 만나가지고 네, 네. 저희가 과도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아.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는데 아무튼 야. 계속 공부하고 유연하게 세상의 변화와 조응하되 꼭 제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국회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저는 어쨌든 제 스스로 공부도 계속 하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특히 정치검찰 정권, 무속 비리 비선 정권에 이 권력감시 수십 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비리들, 비리 혐의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매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면 안진걸 소장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강경한 이미지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있으신 그럼요. 분이구나. 예. 저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문제 관심 가지고 그러시군요. 첫 데모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한 30몇 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저는 어떤 제가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세상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러우니까. 어렸을 때. 하지만 제가 극단주의자거나 아니면 나만이 옳다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도 이게 10대나 20대 때도
누가 와서 야 이런 면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들어보면 급진적으로 하는 걸 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하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가급적 그러면 평화적으로 완만하게 그것이 계량이라는 이야기로 비판을 받다 않는다라는 이제 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량주의다 뭐다. 계량주의라고 네. 비판을 받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마음속은 급진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행동이나 네. 실천은 계량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차분하게 네. 천천히 가자는 생각을 해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최근에 진보 중도 보수연대 하면서 중도 보수 단체분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랑 엄청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맞아 옛날에 우리도 좀 과도했던 게 있었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네. 오늘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연한 행동파다, 유연한 정의파다 이렇게 좀 단어로 제 마음속에 남게 됐고요.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무조건 제가 정의롭고 잘 살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잘못과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하늘으로는 한 점 부끄러움 살아야 되는데 운동기 씨처럼 처음에는 저도 10대 10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민망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또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차마 제가 방송 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들이나 빼먹고 힘없고 돈 없고 권리 없는 분들이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축복받고 맞습니다. 이 존엄한 소중한 존재니까 인간은 모든 생명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어려운 노선도 아니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해서 휴머니즘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부자하고 중산층하고 서민이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명백한 차별과 너무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아이를 안 낳아버리겠다. 그렇죠. 이건 고쳐야죠. 그런 차별과 불평등은 고쳐야 됩니다.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많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결혜가 겪는 시련인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민족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장윤미의 직설 정말 좋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정말 부드럽게 또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니까 저도 막 생각했던 이야기 이상으로 막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스픽스 곧 있으면 50만 돌파할 것 같은데 스픽스 50만 60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의 직설 이제 시청자 막 몇십만씩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현안 직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